자, 안녕하십니까. 킬라 김종복입니다. 자, 오늘은 항공정비본부 조직도 각 부서에서 또 어떤 일을 하는지 제가 설명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항공기를 운항만 하는 이 항공사 조직도와 항공정비만 전문을 하는 또 MRO 정비 조직도는 약간 다르지만 좀 평균적으로 또 비슷한 부서와 팀들이 또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만약 이 각 부서의 업무를 파악한다면 이 너무도 다양한 이 항공 정비사의 어떤 업무 이해를 할 수가 있고, 좀 더 나아가서는 또 미래에 또 3년 후, 5년 후, 10년 후 우리가 미래 유망 부서, 유망 직종에 대해서 또 예측하고 준비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 이게 우리 대형 항공사의 평균적인 조직도입니다. 보통 우리가 이 정비사들이 모여 있는 이 정비 본부가 있고, 또 승무원들이 모여 있는 객실 본부가 있습니다. 또 조종사들이 모여 있는 운항 본부가 있죠. 그러나 별도로 조직들이 또 나누어져 있습니다. 바로 여객 사업본부, 또 화물 사업본부로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물론 항공사마다 모두가 여객과 화물, 그리고 패신저와 카고를 다 하는 건 아니죠. 그러나 요즘에 코로나 이후에 보통 여객과 화물을 같이 사업본부가 있는 곳은 다 살아남았습니다. 그죠? 그래서 여기 여객과 화물, 이 사업본부에는 또 이게 부서가 이제 일반적으로 이렇게 기획부, 또 마케팅 부서, 그죠? 또 이 영업부, 또 운송, 이렇게 부서가 이렇게 쭉 또 나눠져 있습니다. 또한 여기 그 다음에 어딘가요? 바로 항공우주사업본부입니다. 자, 항공우주사업본부는 또 어떤 일을 하냐면 우리가 군용기 정비, 그죠? 그 다음에 또 전기전자죠. 전자, 또 구성품 보기 정비 또 합니다. 또 뭡니까? 보잉사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하청업자로서 또 동체를 만들고 윙팁을 만드는 바로 매니팩처, 제조 또 공장도 또 운영합니다. 또 다른 또 것들은 뭐가 있을까요? 또 무인기 있죠. 요즘 또 비행기 개인 자가용 시대가 우리 예측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무인기 또 사업부가 또 따로 있고, 또 여기엔 또 기술 연구원들이 또 있어요. 그래서 평균적으로 우리가 항공기를 또 개발하고 설계하고 또 연구하는 그 엔지니어 부서가 바로 항공우주 사업본부에 있습니다. 또 기내식을 하는 부서도 있고, 또 호텔 쪽도 하는 부서가 있습니다. 자, 이게 이제 평균적인 대형 항공사인데, 자, 오늘은 바로 이거입니다. 바로 정비본부에 대해서 좀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비본부입니다. 그죠? 정비본부에서 가장 중요한 부서는 어딜까요? 모두가 다 중요하죠. 바로 이 정비본부. 자, 여기에서 보면 이렇게 안전본부가 있어요. 안전본부. 다른 말로 하면 안전보안실이죠. 안전보안실이 어떤 역할일까요? 이게 항상 보면 CEO 바로 옆에 있습니다. 독립기관으로 운영하고 있어요. 안전본부에서는 보통 우리가 항공기 정비업을 여러분이 하려면 세 가지 서티를 반드시 받아야 돼요. 정비업에 등록이 돼야 되고, AMO 항공정비조직 인증을 또 받아야 되고, 또 마지막이 뭡니까? 바로 SMS입니다. 항공안전관리 시스템에 여러분들이 또한 또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요즘에 이 안전보안실이 상당히 역할이 되게 중요합니다. CEO가 최고 안전관리자 역할이죠. CEO 마인드가 제일 중요합니다. 안전은, 그죠? 왜냐하면 안전은 보이지 않는 것들이지 않습니까? 계속해서 투자를 해야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안전본부는 요즘 어떻습니까? 과거에는 어떤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그런 사후적인 사고 방식으로 접근했지만, 지금은 어떻습니까? 이 사전적으로 미리 예측하는 바로 이제 안전관리 시스템을 이제 도입했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보이지 않는 그 빙산이죠. 그 빙산의 일각일까요? 보이지 않는 그 잠재적인 해저드, 그 위험 요소를 찾아내야 됩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어떻습니까? 이 안전본부가 1950년도 때는 기계적인 결함에서 우리가 사고 발생 요소를 많이 찾았어요. 그죠? 그러나 이제 70년대는 어떻습니까? 기계들도 계속 이제 어떻습니까? 최첨단 사업으로 자꾸 가다 보니까 어떤 기계적인 결함보다는 어떤 바로 인적 요소죠. 바로 사람과 인간과 기계, 인간과 또 규정에 대해서 발생할 수 있는
그 사고 발생 요소를 찾지만 지금은 어떻습니까? 어떻게 해서 사고 발생 요소를 가장 찾습니까? 바로 조직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하십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되게 좀 안전에 대해서는 어떻습니까? 숨기고 폐쇄적인 문화였어요. 그러나 지금은 어떻습니까? 자율보고 시스템도 되어 있고 되게 개방적이죠. 보고를 하면 포상도 해줍니다. 그래서 이 안전본부 역할이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정비사분들도 베테랑 분들, 경력자분들 또 이곳에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또 만약에 장기적으로 계획을 잡으신다면 대학에서 안전과 관련된 항공안전, 세이프티와 관련된 그런 학과나 학문을 또 배워보시는 것도 추천합니다. 자, 여러분들이 만약에 여기 정비본부장님 계시죠? 자, 정비본부장님, 정비본부의 이제 역할은 뭘까요? 감독자의 어떤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팀이 어떤 유기적으로 어떻습니까? 이렇게 화합하고 그죠? 하나가 될 수 있도록 바로 무엇입니까?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는 바로 경영을 좀 아시는 분들. 보통 그래서 경영과를 나오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현장 엔지니어 출신도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영에 대해서 좀 관심 있는 분들이 이렇게 또 정비본부장 역할을 하는 걸 참 많이 보았습니다. 어떤 부서 합니까? 정비본부의 또 인력, 조직, 교육 시스템을 총괄 또 감독합니다. 그죠? 또 어떤 정비본부에 또 쓰는 비용, 또 투자 계획, 집행을 또 관리 감독하죠. 또 각 부서에서 안전 기준 이행을 잘할 수 있도록 감독 가능합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제 여기 조직 보겠습니다. 여러분이 보통 입사를 하면 어디입니까? 이 정비 부서에서 일을 많이 합니다. 거기는 보통 이제 운항 정비와 중정비가 있죠. 그러나 보통 정비 부서 위에 바로 여기 정비 기획, 정비 기술, 정비 품질, 바로 훈련, 보급 훈련, 바로 이 팀이 바로 오버헤드 관리 부서죠. 엔지니어들이 많이 모여 있는 부서입니다. 자, 그래서 먼저 이 정비 기획부부터 제가 먼저 설명을 드리면 이 정비 기획부의 역할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정비 기획부의 역할은 뭡니까? 정비 본부가 운영하는 그 비용을 또 편성하고 관리해야 됩니다. 가장 중요하죠. 그죠? 여러분 1년 동안 부품이 얼마나 또 소요가 되고 정비용 공구는 여러분이 또 얼마나 확보되었는지 장기적으로 또 단기적으로 여러분들이 정비본부에 또 계획을 수립하고 목표를 선정하고 연간 또한 작업 계획들을 수립해야 되는 그런 부서입니다. 그죠? 또 어떤 게 있습니까? 또 인원이죠. 정비본부에서 각 부서에서 과연 내년도에 정비사들이 몇 명이 필요하냐, 실습생들이 몇 명이 필요하냐, 이것들을 정비 부서, 품질부, 기술부와 또 유기적으로 또 코퍼레이션을 해서 또 인원을 배정하고 또 주관하는 부서입니다. 더 나아가서는 어떤가요? 또 결함 자료를 또 관리하고, 그죠? 이런 결함 관리를 또 정비 계약 문서죠. 이거를 또 관리하고 또 외주 중정비에 대해서 외주 중정비, 여러분 외주 중정비 나가려면 어떤 주관 부서가 정비 기획부라면 먼저 어떻습니까? 이 정비 부서에서 어떻습니까? 인원을 파악한다면 어떻습니까? 또 여기 품질 부서에서는 그 해당 추천하는 인력의 자격을 확인하고 교육이 수료했는지 다 확인해야 되겠죠. 그럼 또 정비 기술부에서는 어떻습니까? 기술 검토를 또 제공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런 모든 거를 주관하는 부서가 또 기획팀입니다. 더 나아가서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또 실습생을 만약에 정비 부서에서 내년에 몇 명이 필요하다라고 했어요. 그렇죠? 그럼 실습생을 뽑기 위해서는 어떡합니까? 또 보통 3개월에서 6개월 동안 실습 기간을 통과해서 평가를 하면 또 인턴 정비사로 채용이 되죠. 1년, 2년. 그런 다음에 이제 정식 직원이 되어 갑니다. 이 과정을 인턴 정비사부터 경력에 인정이 되기 때문에 정말 중요하죠. 그래서 이런 모든 것들을 바로 주관하는 부서가 바로 정비기획팀입니다. 자, 그 다음에 뭐냐면 정비기술팀입니다. 이 정비기술팀의 역할을 쉽게 표현하자면 뭐냐면 어떤 거냐면 여러분 보잉사와 에어버스사가 있어요. 제작사죠. 그죠? 이 제작사와 사용자가 누굽니까? 지금 현장에서 정비를 수행하는 현장 정비사들이죠. 그래서 현장에서 직접 정비를 수행하는 정비사와 제작사의 바로 중간 역할, 그 중간 역할을 담당하는 부서가 바로 정비기술부입니다. 저 기술교류 역할을 해주는 부서죠.
그래서 이 부서가 바로 엔지니어들이 모여 있는 이 부서라고 우리가 표현합니다. 그죠? 보통 4년제 이상 뭐 최고의 뭐 명문대 뭐 해외 유학파들이 포진되어 있습니다. 아주 똑똑하고 사실 좀 아주 엘리트들이 모여 있는 부서죠. 자, 그 다음에 부서가 또 뭐가 있습니까? 부서가 그리고 물론 정비부서에 또 다른 역할이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 제작사나 또 가망 당국에서 발급된 그 기술 자료를 좀 더 효율적이고 능률적으로 정비 업무가 수행될 수 있도록 검토하고 지원하는 역할을 합니다. 여러분 또 현장 정비사들 또 뭐가 있습니까? 워크카드가 있죠. 워크카드, 이 자극카드, 그죠? 이 자극카드를 작성하고 또 개정하고 또 정시점검 카드 있습니다. 이걸 또 개정하고 또 초도 수행 작업의 표준을 설정하는 이 부서입니다. 다큐멘테이션 뭡니까? 문서 양식 관리를 다 담당합니다. 또한 항공기 도입, 송출, 임대차에 대한 사용 검토, 또 기술 지원을 또 담당하는 부서입니다. 자, 다음은 이 정비 품질부가 있어요. 여러분, 자, 정비 품질부의 역할은 어떤 거냐 하면 한마디로 감시 기능 부서입니다. 감시 기능. 어떤 걸까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만약에 국토부 가망 당국의 역할을 대신하는 부서가 정비 품질 부서라고 생각하면 좋습니다. 이 항공기는 여러분 매년 어떻습니까? 가망 검사를 받습니다. 그죠? 이때 가망 당국, 미국은 우리나라는 어딘가요? 서울지방항공청, 부지항, 부산지방항공청에서 오디트 검열을 하죠. 또 미국은 또 뭡니까? 미국은 또 FSDO라고 합니다. 비즈도라고 하죠. 52개 주의 FAA 오피스에서 관할을 또 하게 됐습니다. 이런 안전감독관들이 직접 여러분들한테 여러분 회사나 와서 12개월마다 오디트를 하죠. 물론 큰 회사들은 자체적인 정비 프로그램을 통해서 정비사에게들이 또 운영하는 것도 있습니다. 바로 이 가망 검사를 할 때는 뭐 서류 검사, 현장 검사를 참 많이 합니다. 정말 이 오디트 검열할 때 항공정비사가 제일 힘든 날입니다. 그렇죠? 이날 가망 검사를 잘 마치면 1년 농사가 잘 지었다고 하거든요. 저도 가망 검사 받을 때가 가장 되게 떨리고 또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비사가 이 가망 검사 한 번을 잘 받으면 되게 성숙해진다고 합니다. 많이 안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 바로 이 품질 부서가 정말 중요합니다. 여러분 항공기는 어떻습니까? 항공기는 이 품질 부서에 항상 항공기는 가망성, 정식성, 쾌적성, 경제성이라고 하죠. 한강 이 세프티 안전이죠. 항공기 안전하고 쾌적하고 정시 신뢰성을 제공해야 됩니다. 바로 품질 보증을 하는 거죠. 자, 그럼 품질 보증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이? 조직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조직을 만들고 계획을 세우고 또 실천하고 그 표준에 벗어난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또한 여기 시정 조치도 해야 되고 컬렉티브 액션이라고 하죠. 그 개발 방지를 위해서 품질 관리를 또 해야 합니다. 그래서 정비 품질부의 역할은 뭡니까? 항공기 정비 품질 향상 프로그램을 정립하고 유지하고 또 관리하고 또 정비 부서에서 수행한 작업이 규정에 맞게 진행되는지 확인해야죠. 그죠? 또 안전관리를 계획하고 수립하는 그 지도 감독하는 것이 바로 정비 품질부 가망 당국의 역할을 대신하는 곳입니다. 자, 그다음 보급부를 한번 볼까요, 여러분? 보급부는 한마디로 어떤 부서인가요, 여러분? 보급부는 항공기 이 자산 관리하는 것이죠. 항공기 정비를 위한 항공기 부품 소모성 어떤 자재에 대해 확보하고 관리에 대한 책임이 있는 부서입니다. 그죠? 여러분 항공기 부품이 재고가 너무 많이 있으면 어떻습니까? 예? 문제가 많죠. 그죠? 그래서 이게 부품도 보통 우리가 좀 이렇게 나눠줘요. 이렇게 제가 이거를 어떻게 표현하냐면 러러블 파트라고 하죠. 이거를 파트라고 합니다. 이건 뭡니까? 그래, 이거는 수리 교환 품목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엔진 장비 부품을 반복적으로 수리해서 재사용할 수 있는 파트를 얘기합니다. 또 우리가 리페어 글이 잘 안 써지네요. 리페어에블 파츠라고 합니다. 자, 이건 뭡니까? 수리 가능 품목이죠. 또 있습니다. 또 우리가 또 expendable 파트라고 expendable 파트가 있습니다. 이거는 뭡니까? 한 번 쓰고 버리는 거죠. 바로 소모성 부품. 자, 이 세 가지 부품을
또 나누어서 관리하고 자산 품목도 또 비싼 순으로 수리 가능 품목을 나눠서 관리하는 이 보급부가 정말 중요하죠. 보급부는 보통 한국 정비사가 아닌 분들도 있지만 뭐 현장에 정비사들이 이 보급부에 파견돼서 또 필요한 부분들은 또 어드바이스 자문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다음 부서는 뭡니까? 바로 또 훈련부입니다. 훈련부. 자, 항공정비사는 트레이닝, 훈련이 정말 중요하죠. 그래서 큰 조직은 어떻습니까? 큰 조직은 이 훈련부서를 이게 별도로 운영합니다. 그 대형 항공사는 훈련부를 별도로 운영하지만 뭐 저비용 항공사나 조그마한 조직에서는 이 훈련부가 보통 이렇게 정비 기획팀에 소속되거나 포함되어 있는 경우도 있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훈련 부서는 어떻습니까? 보통 정비 또 훈련 팀이 있고 우리나라로 말하면 또 뭡니까? 학교라고 할까요? 아카데미랄까요? 우리나라로 하면 직훈이라고 하겠죠. 정비 훈련은 뭡니까, 여러분? 다 여기 처음에 입사를 하면 신입 교육, 초도 교육을 받죠. 그죠? 초도 교육을 하고 또 보수 교육을 하고 기존 교육을 하고 그죠? 안전 교육, SMS 교육을 합니다. 이 담당하는 데가 훈련이죠. 직후는 뭡니까? 처음부터 정비사들을 뽑아서 2년 과정으로 교육을 이수한 후에 채용하는 또 그런 또 2년 과정의 또 프로그램을 학교를 운영하는 곳이 있습니다. 이게 바로 또한 훈련 부서입니다. 자, 그다음에 또 여기 이 부서를 우리가 통틀어서 요 위에 부서를 바로 우리가 오버헤드 경영관리, 기술검토, 엔지니어들이 많이 모여 있는 부서라고 합니다. 바로 여기를 현장직 정비사라고 하죠. 여기에 이제 중정비 부서가 있는데, 자 여기에 대해서 조금만 좀 다시 한번 좀 설명을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SE라고 서비스 엔지니어들이 또 이곳에 또 있습니다. 자, 그래서 조금 정비본부 조직들을 이렇게 세분하면 정비본부장이 있습니다. 그죠? 안전보안, 그죠? 정비기획팀장 그 밑에는 정비계획을 담당하고 정비훈련 또 전산 담당을 하신 분도 있고 시설 장비 담당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 정비기술팀 엔지니어들이 모여있는 이 부서는 또 나눠지겠죠. 기술 관리를 담당하고 에비아닉 전기전자를 담당하는 또 엔진이죠. MRO에서 가장 큰 시장 엔진을 담당하는 또 정비 프로그램을 담당하는 이렇게 담당자로 또 나눠집니다. 그다음에 정비 보증팀이죠. 정비 보증팀 가망 당국의 역할을 하는 이것도 보증 담당, 품질 검사 담당, 시험 담당 이렇게 또 나눠집니다. 자 여기 조직은 이제 바로 우리가 말하는 정비 라인이나 중정비, 라인 정비나 운항 정비를 담당하는 부서들이죠. 정비 팀장이 있고 정비 지원 담당, 운항 정비, 공장 정비 이렇게 또 나눠집니다. 공장 정비는 또 부서가 제가 그 다음 슬라이드에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체, 부품 또 이 조직 정도는 조금 하죠. 근데 저병항공사는 공장 정비가 거의 없어요. 타이어 휠 이외에는 많이 보지를 못했던 것 같습니다. 또한 정비 보급팀은 또 보급 담당, 재고 담당, 또 여기에 저장 관리 또 있죠. 뭐 통관, 그죠? 이 통관 담당하는 또 외국에서 많은 부품들이 또 오기 때문에 통관 담당자도 있고 또 이렇게 훈련팀. 자, 이래서 정비본부가 이렇게 다양한 부서가 이렇게 또 나눠집니다. 자, 이게 중정비 쪽이죠. 중정비는 또 어떤가요, 여러분? 여기에 보시면 특이한 부서가 이제 항공기 중정비 공장, 뭐 전자 보기 정비 공장이라죠. 전기전자 에비약 쪽이 가장 많죠. 그다음 보기품 뭔가요? 보기품은 뭔가요? 구성품이죠, 바로 그죠? 전기전자 에비아닉 쪽. 그다음에 전자장비, 전기계기장비, 보기에도 기계장비, 공합 유압장비, 군보기, 군부속품 이런 다양한 부서로 또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항공기 중정비 공장에는 또 기체정비로 이렇게 나눠져 있고 기체 수리팀으로 나눠져 있고 객실 수리팀으로 이렇게 또 나눠져 있습니다. 또 기체정비팀은 기체정비 회사 클수록 1팀, 2팀으로 또 나눠지고 전기, 전자 쪽 부서, 작업 통제실 이렇게 또 나눠져 있습니다. 또 기체 수리팀에도 기체 수리만 하는 데가 있고 부품 수리만 하는 데가 있고 페인팅이도 도장만 하는 데도 또 이렇게 나눠지고 객실 수리는 또 객실 점검하고 객실 수리 점검 또 이렇게 품질 경영이 또 따로 있습니다. 또 하나의 조직이 또 하나 있죠. 이게 바로 또 이 중정비에는 또 SE라는 부서가 있어요. 이거 서비스 엔지니어라고 하죠. 서비스 엔지니어라고 해서 어떤 부서입니까? 서비스 엔지니어 부서가 뭐냐면 바로 현장 기술 지원하는 바로 서비스 엔지니어
서비스 엔지니어라고 합니다. 여러분 현장에서 어떤 기술적인 문제가 봉착하고 또 기술적인 문제, 그죠? 기술 테크니컬적인 문제, 또 어떤 문제가 있을 거예요. 매뉴얼상에 또 언급되지 않는 사항이 또 발생될 수도 있죠, 그죠? 그다음에 이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바로 이곳에는 서비스 엔지니어 부서 사람들이 신속하게 해결 방안을 또 강구해야 되고 또 현장 정비사에게 다양한 기술 자료를 또 제공해야 됩니다. 그죠? 현장에 있는 정비사에게 문제 해결을 해야 되고 또 품질 검사를 또 지원해야 되죠. 바로 이곳에 있는 또 정비사 모임이 우리가 또 정비사 부서가 서비스 엔지니어, 엔지니어들이 모여 있는 부서라고 합니다. 이게 야사 145 조직입니다. 이거는 좀 가볍게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야사 145를 뭐라고 합니까? 우리 이거를 다른 말로 하면 리페어 스테이션이라고 표현합니다. 정비샵이죠. 우리말로 하면 AMO 인증을 가진 바로 145 리페어 스테이션이라고 합니다. 이것도 동일하게 야사에서도 The Account of Manager가 뭡니까? 이게 정비 본부장이죠. 정비 본부장님, 그죠? 정비 본부장님이라 합니다. 이게 메인테넌스 디렉터라고 표현하는데 또 야사나 FA에서는 Account of Manager라고 정비 본부장. 그 밑에는 또 뭐가 있습니까? 이렇게 베이스 메인테넌스 매니저. 이 중정비죠. 야사에서는 이 베이스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죠? FA나 우리나라에서는 이거를 다른 말로 하면 헤비라는 단어를 써요. 헤비 메인테넌스, 중정비라고 표현하는데 야사에서는 베이스 메인테넌스라고도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렇게 중정비 있죠. 그다음에 여기 라인 정비 있죠. 워크샵, 샵 정비죠. 그죠? 그다음에 퀄리티 매니저, 품질 관리. 또 이렇게 또 나눠져 있습니다. 또 헤비 중정비 시장 부서가 많죠. 엔지니어링 부서가 있고 로지스틱 생산 관리 또 NDI, NDT, 비파가 이렇게 계속해서 부서가 또 나눠져 있습니다. 자, 다음은 또 FA 145 조직이 있어요. 똑같이 FAA 145 리페어 스테이션이라고 하고 우리나라는 이걸 또 AMO로 조직을 합니다. 자, 보통 145 조직도 보통 매니저가 보통 3명이에요. 그죠? 총괄, 구매 관리를 하는 총괄 매니저가 있고 또 품질 관리하는 매니저가 있고 정비 조직 관리죠. 리페어 스테이션이라는 단어 있죠. AMO 정비 조직 관리하는 또 이렇게 부서가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다음에 정비 조직에는 또 공장 정비, 또 검사원과 정비사 이렇게 좀 나눠져 있습니다. 자, 이거는 대형기 정비죠. 모든 조직이 또 크지는 않습니다. 우리나라도 정비사가 30명 이하인 조직이 꽤 많습니다. 10명 이하인 조직은 보통 50% 이상일 것 같아요. 그래서 스몰 리페어 샵에는 어떻습니까? 여기에는 오너나 어카운트 매니저가 동시에 역할을 같이 합니다. 대표이면서 정비본부장 역할을 하죠. 근데 딱 2명이 있어요. 칩 인스펙터 검사원과 정비사죠. 그죠? 과거에는 어땠습니까? 비행기 한 대당 2명의 정비사가 필요하다. 비행기 한 대당 대형기죠. 기준은 최대 이륙 중량이 5,700 이상에는 어떻습니까? 12명의 이상의 정비사가 필요하다. 이제 이런 조항이 다 없어졌지만 소형기에서는 보통 2명 검사원, QA, QC 역할, 품질 관리를 하고 현장에서 정비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걸 우리나라에서 하면 또 확인 정비사 역할을 하는 거고, 그죠? 또 다른 말하면 이게 보조 정비사라는 단어가 어떨까요? 이게 스포트 메케닉, 이건 서티파이브 메케닉이라는 또 이런 단어로 해서 서티파이브 메케닉, 서포트 메케닉 보통 이렇게 조그마한 조직도 운영을 합니다. 자, 정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정비본부 조직도인데, 자, 정비본부 저희 이 5개 부서가 아까 제가 오버헤드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오버헤드 조직, 그다음에 엔지니어들이 가장 많이 모여 있는 조직, 그다음에 관리 경영, 기술 검토를 하는 조직이고 바로 이 조직 정비 부서가 바로 이제 보통 필드 현장직입니다. 그죠? 자, 그래서 우리 엔지니어들이 보통 모여 있는 곳이 바로 정비 기술부, 그다음에 중정비의 SE 서비스 엔지니어들이 많이 모여 있습니다. 그래서 각 부서별로 기획부, 정비 기술부, 정비 품질부, 보급부, 훈련부 이렇게 해서 보통 평균적으로 5개의 오버헤드 부서를 가지고 현장직은 이렇게 운영하는 곳입니다. 자, 어떻습니까? 자, 정비본부에 정말 다양한 부서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결론적으로 이렇습니다. 보통 이렇게
운항 정비를 하신 분들은 끝까지 은퇴할 때까지 운항 정비를 하신 분도 있습니다. 뭐 이런 분들은 보통 오일 타는 냄새, 비행기 엔진에 어떤 현장 냄새가 좋다 해서 현장에서 한 부서에서만 계속 가시는 분도 계시고, 또 반대로 또 반대로 어떻습니까? 운항본부에서 시작해서 중종부로 가시고 조금 본인들이 관리 경영 쪽으로 눈을 돌려서 어떻습니까? 또 정비 품질부에도 계신 분도 계시고 정비 기술부로 가신 분들도 계시고 더 나아가서는 또 훈련부 쪽으로도 가신 분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미케닉으로 처음에 시작해서 다양한 부서로 이동하죠. 엔지니어, 관리 경영, 또 이 경험을 통해서 개인 사업 또 CEO까지 가신 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이 정비본부를 이렇게 설명한 이유는 뭐냐면, 한 분야에서 오랫동안 한 분야만 있는 분도 계시지만 좀 이렇게 다양한 부서에서 이 다양한 경험을 해보신다면 여러분들도 좀 더 높은 다양한 또 시각을 가지지 않을까 하는 마음에서 제가 정비 부서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해보았습니다.